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이 신소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반도체,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도체하고 절연체, 그러니까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체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부도체 혹은 절연체 그러면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반도체는 그 중간 정도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가 4인 실리콘, 규소죠. 아니면 절마늄, 게르마늄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규소나 절마늄에다가 피, 인, 붕소 그리고 이제 AS, 비소죠. 이런 것들의 특정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불순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의도적인 불순물이죠. 의도적으로 인이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전기 전도성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용은 뭐 집적 회로, 뭐 LED, 포토볼테익, 펠티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반도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활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뭐 거의 한 학기 분량의 그런 대학교 과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분량도 방대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이렇게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상하 좌우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가 5인,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을 여기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하나가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음성을 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자로 따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띌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유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완전체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전자 하나가 남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자 하나가 동떨어져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된다. 자, 이 전자를 보통 이제 자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 전자가 밀려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을 첨가한 반도체는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N형 반도체의 N은 네거티브,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척한다. 그래가지고 네거티브의 N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3인 붕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붕소는 최외각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전자가 여기 하나가 있고 빈 공간이 하나가 생겨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공이에요. 빈 공간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어떤 양의 플러스를 띠게 된다. 플러스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파지티브의 P를 따가지고 P형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돌아다닌다. 네거티브, 음성을 띠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 N형 반도체고요. 자, 이렇게 양공이 생겨가지고 플러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건 이제 P형 반도체, 파지티브의 P를 따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N형 반도체 하나하고 P형 반도체 하나하고 접합을 그냥 합니다. 자, 접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그림처럼 P형 반도체 하나하고 N형 반도체하고 접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길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여길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하면요. 전기가 흐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전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여긴 양공이 또 있잖아요. 양공이 있어가지고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전자들이 쭉 회로를 따라서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여기 플러스 극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전자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양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기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제 초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넘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일방적으로 전류를 일방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정류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류. 이거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하나씩 접합을 한 거를 갖다가 다이오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혀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다이오드가 이제 전기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교류 회로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로 나타나는 교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도 작동을 하고 거꾸로 꽂아도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교류 회로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긴 정류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정류 회로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플러스로만 나오게 이 전기 신호가 이 전기 신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역시 이번에도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이 플러스든 이쪽이 플러스든 아무튼 이 회로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여기만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든지 이제 가전제품은 대부분이 이제 직류 회로로, 내부적으로는 직류 회로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 회로를 직류 회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회로를 이것저것 이제 더 첨가를 해가지고 뭐 캐패시터라든지 더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한 회로를 뭐라 그럴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전제품 내에서 이렇게 직류 회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보통 우리가 아답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전환장치. 원래 이제 AC to DC,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아답터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에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는 3개를 접합을 하는 겁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N형, P형, N형 이렇게 3개를 접합을 하는 겁니다. PNP로 접합하든지 아니면 NPN으로 접합하든지 이렇게 3개를 연달아서 접합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반도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스의 전류를 조절을 합니다. 베이스, 가운데 있는 걸 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가운데 있는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약하게 가하든지 세게 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쪽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전류가 막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증폭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없애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베이스가 어떤 물 흐르는 거에 밸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밸브의 역할 아니면 밸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스위치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증폭 역할, 이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논리회로가 이제 가능한 건데요.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한쪽이 온, 스위치가 뭐 켜졌어요. 그리고 한쪽은 오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합을 하면은 온, 오프니까 한쪽이 켜져 있으니까 온으로 치자. 아니면은 온, 오프인데 뭐 둘 다 켜진 게 아니니까 이건 오프로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온이면 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어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오프여도 오프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엔드 회로,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엔드 오어 말고도 엑스오어, 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뭐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산기가 만들어지고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 트랜지스터가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뭐 소형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고성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이제 뜯어보면요,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 소자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무슨 원자 몇 개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그 반도체 소자 안에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담아 넣는 그런 기술을 이제 요즘에 개발을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LED입니다. LED라고 하는 거는 D가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LE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입니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하고 이렇게 접합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LED 등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형광등이 거의 이제 LED 등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조명 장치는 물론이고요. 영상 표시 장치, 뭐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은 TV 화면이라든지 뭐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 같은 거, 이런 영상 표시 장치에 LED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런 전기 부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통 뭐 빨간불이 나오거나 아니면 노란불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극은 이렇게 해가지고 P형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 마이너스 극은 이렇게 해가지고 N형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이제 다리가 하나는 길고 다리가 하나는 짧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은 여기에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노란불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접합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가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 전자가 N에서 P로 이동을 할 때 이게 점프를 하게 되는데, 점프를 하면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했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빛을 내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에 따라서 얼만큼 점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빛의 파장이 뭐 초기에는 빨간색처럼 이제 긴 파장의 빛을 내는 그런 LED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과학자가 파란색 LED를 개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아마 노벨상을 탔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LED까지 개발이 되면서 RGB, 빛의 삼원색인 RGB 그게 완성이 되었고, LED를 통해서 모든 색상이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빛의 파장이 짧은 그 파란색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 기술 덕분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색상으로 표현되는 뭐 그런 화면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런 소자를 갖다가 다 박아 넣는 거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호등 보면은 이런 거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LED가 막 박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 화면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화질이죠. 그쵸?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박혀 있는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인 거고요. 자, 화질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빽빽하게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이제 박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화면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위에다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그냥 깔아 놓습니다. N형 반도체를 그냥 깔아 놓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다가 오가닉 액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쪽에다가는 P형 반도체들이 쫙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칸당 한 칸을 또 이제 세 칸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R, 하나는 G, 하나는 B 이렇게 해서 RGB 그 세 가지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 칸을 구성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 가지 색상을 한 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한 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각각이 이제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P형 반도체의 세기를 조절을 하면서 이 빛의 밝기를 조절을 하는 거죠. 빛이 이제 뭐 강하게 나온다, 뭐 적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멀리서 봤을 때는 이 RGB가 다 켜져 있을 때는 우리 사람 눈에서 인식할 때는 이 세 개가 다 밝게 켜 있을 때는 우리가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색상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간격을 조밀하게, 이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간격을 조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아졌고요. 그리고 배열도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배열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의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이 화면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플렉서블, 이제 휠 수도 있고요. 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폴더블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아니면 압력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그런 반도체 소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있으니까 또 압력이 뭔가 이제 중요하게 될 때 압력 센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반도체는 레이저의 광원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반도체는 태양 전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태양빛을 받으면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굉장히 이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효율이 조금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도가 높더라도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구에서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좋은 시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펠티어 소자라고 있습니다. 열전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가 흐르면요. 한쪽은 뜨거워지고요. 한쪽은 차가워집니다. 이 차가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뭔가를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냉매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 냉매를 이용하기 위해서 컴프레서, 압축기를 이제 돌렸습니다. 압축기를 돌려가지고 기체가 된 냉매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 액체를 돌리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되는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기가 돌아갈 때 굉장히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도 커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압축기가 돌아가려면 모터가 돌아가야 되고 유체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펠티어 소자를 이용을 하면은 그냥 조그만 반도체 소자 하나로 한쪽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소자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수기라든지 소형 냉장고, 요즘에 무슨 화장품 전용 냉장고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핸디 에어컨, 핸디 선풍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요즘에 거기에다가 이제 펠티어 소자를 달아가지고 핸디 에어컨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항에 이제 냉각기들 있죠. 뭐 이런 것들에 펠티어 소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과를 가시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기술팀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런 게 있어, 이런 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컨덕터입니다. 엄청나게 전기가 잘 흐르는 그런 물체라는 뜻이죠. 초전도체. 자,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 온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온도를 점점 낮추다 보면은 어느 온도 밑에서부터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전기 저항이 줄어든다 정도가 아니고 전기 저항이 0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0이 되는 그 온도 있죠.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갖다가 임계 온도,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임계 온도, 임계, 크리티컬 이런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에서의 임계 온도는 이렇게 단어가 쓰이지만 다른 연력학에서 임계 온도다 그러면은 이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뭔가가 바뀌는 그런 온도다. 뭔가 이제 기준이 되는 온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 초전도체에서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크리티컬 템퍼러처 그러면은 그 온도를 기준으로 뭔가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초전도 현상은 이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영하 2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하 270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떤 물질들을 보니까 영하 한 200도만 돼도 영하 180도만 돼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온도를 얼마 안 낮췄는데도 그게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한마디로 임계 온도가 조금 높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보통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임계 온도를 높이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하 20도만 만들어주면은 전기 저항이 0인 아무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막 이렇게 수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저항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기 저항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전력 손실이 없이 송전선에 이용을 한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전기를 수송해서 나를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력 손실 없이 아무 에너지 낭비 없이 그대로 에너지를 쭉 수송을 할 수가 있다. 전달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 같은 거 이제 찍죠. MR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안에서 강력한 그런 자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주변에 쇠붙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철로 된 무언가가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MRI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옆에 이제 철로 된 산소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MRI가 돌아가면서 그 산소통이 MRI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기도 한데 아무튼 MRI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한 자기장 발생을 시킬 때 이런 초전도체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더 좋아질 거다,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 가속기라든지 핵 융합로 이런 것들에 이제 강력한 자성을 이용을 하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석이 이제 뜹니다. 자석이 뜨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다, 마이스너 이펙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띄울 수 있는, 자석을 띄울 수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나 이런 데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온도를 낮추는데 너무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이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초전도체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극좋은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LED 말고 LCD라고 하는 그런 장치도 있죠. 저도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LED 모니터를 안 쓰고 LCD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만 LCD라고 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LCD하고 LED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LCD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체중계라든지 리모컨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 이것도 역시 LCD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칼라 화면이 나오는 그런 LCD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LCD 화면, 액정 화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액정, LCD, 이게 이제 뭐냐면은 리퀴드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액체 결정, 그래서 액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액정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이에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 들어가서 이제 액정 화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LCD에는요, 편광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편광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편광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빛이 이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편광판은 미세하게 이렇게 가로줄이 있거나 미세하게 세로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제 통과를 하는데, 빛은 이제 그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모든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뭐 대각선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이루면서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그런데 이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 가로 줄무늬가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가로 틈새예요. 아주 미세하게 가로 틈새를 막 만들어 놓은 이런 거를 통과를 하게 되면 빛이 이제 가로로만, 가로 방향의 빛만 살아남게 됩니다. 가로 방향의 이 웨이브만, 가로 방향의 이 파동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통과했는데 이번엔 세로로 된 편광판을 딱 이제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방향만 살아남는데 이 세로 방향의 편광판을 만나게 되면 이 세로 방향의 편광판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빛을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가로 방향만 살아남았는데 얘는 세로 방향만 통과를 한대요. 그럼 뭐예요? 빛이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방향 편광판, 세로 방향 편광판을 이렇게 딱 놓게 되면은 빛이 통과를 못하게 돼요.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바로 지금 이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만 된 그 웨이브가 이쪽 방향의 파동만 이제 통과를 하는데 얘는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편광판이 돼 있죠. 그러면은 수직이기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깜깜하게 빛이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까맣게 이제 보이는 건데, 까맣게 보이지 않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까맣게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액정들이요, 막 있어가지고, 이 액정들이 빛을 이렇게 저렇게 빛의 파동의 그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편광판을 통과를 해가지고, 뭐 저거를 세로라고 할까요? 그러면 세로 방향의 빛만 통과를 했는데, 액정이 막 있어가지고, 액정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이 세로 방향의 빛을 뭐 이쪽 방향으로도 바꾸고, 가로 방향으로도 바꾸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바꿔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편광판을 놓으면은, 자, 이쪽 가로 방향 편광판에 도달했을 때는 가로 방향의 빛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희미하지만,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빛이 통과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정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액정의 가운데 차 있으면은 세로 방향의 빛을 뭔가 이제 굴절을 시켜줘가지고 가로 방향의 빛도 들어갈 수 있게 이 세로 방향의 빛을 가로 방향의 빛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액정들이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서요. 그러면은 이 액정들이 원래 막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굴절을 시켜주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서게 되면은 이 원래 편광판의 역할이 있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교차로 있으면은 빛을 막아버리는, 까맣게 되는 이 현상을 이제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류를 흘려주면은 얘네들이 촥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빛을 이쪽 방향 가로막는 그 편광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마구잡이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액정들이 막 마구잡이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그대로 이제 통과를 시켜준다. 편광판의 역할을 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었던 흑백 LCD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요즘에 이제 칼라잖아요. 칼라, 그쵸? 자, 칼라 LCD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LED 같은 경우도 RGB 세 가지 색깔을 한 칸으로 해가지고 이제 쏜다 그랬잖아요. 자, LC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를 이제 쏩니다. 백라이트 흰색에 백라이트를 쏴요. 이렇게 빛이 이제 백라이트로 나오게 되면은 이 위에 이제 빨간색 칸, 초록색 칸, 파란색 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통과를 하면은 얘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위에 이제 편광판이 있고 그 위에 액정이 있고 그 위에 또 편광판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얼마큼 이 액정을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빛을 투과하는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편광판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이렇게 편광판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화면이 어두운 느낌이 이제 조금 받게 됩니다. LED 같은 경우는 빛이 바로 나오지만 LCD 같은 경우는 빛이 이제 아무튼 뭔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이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만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은 LCD보다는 LED를 더 이제 개선을 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이제 미래적인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것들도 고대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요즘에는 무슨 체온계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LCD보다는 LED로 화면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계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열심히 추억으로 간직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탄소를 이용한 신소재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게 바로 흑연이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자,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들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탄소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요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흑연은 이렇게 한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조각, 이런 것들이 조각 나 있어가지고, 뭐, 겹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흑연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 흑연을 잘 만들어가지고 연필심을 만들기도 하고, 샤프심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파이트, 흑연인데요. 이거를 한 겹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이것들을 그냥 한 겹으로 쫙 만드는 겁니다. 한 겹으로 넓게 이제 만들면은 그게 바로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최각전자 4개죠. 최각전자 4개 있기 때문에 탄소 주변에 사실 4개의 탄소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육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육각형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이 탄소 주변에, 탄소는 원래 이제 팔이 4개인 거죠. 공유결합을 이제 4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당 3개씩 합니다. 3개씩. 하나당 3개씩 해요. 여기도 하나당, 탄소 하나당 그 옆에 3개씩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팔이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팔이 3개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 하는 거고요. 자, 하나씩을 더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중결합인 거예요. 이중결합. 자, 여기도 1중결합, 1중결합, 2중결합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 하나당 탄소 하나당 팔이 이제 4개가 이제 된 거죠. 그쵸? 자, 이 탄소 입장에서 봐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2개 하는 겁니다.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은 탄소 하나당 팔이 4개가 이제 이어지는 거고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3개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각형의 모양을 쫙 넓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소를 육각형의 모양으로 쫙 넓게 펴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전자가요, 그 위로 마구마구 돌아다닙니다. 전자가 그 위로 마구마구 쫙 돌아다닐 수 있다. 뭐냐면은, 전류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구리 있죠. 구리 금속이잖아요. 도체잖아요. 굉장히 전기가 잘 흘러가지고 구리를 전선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런데 그래핀 같은 경우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기뿐만 아니고요. 열 전달도 굉장히 잘합니다. 열 전달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쪽 방향으로 넓이 방향으로만 열 전달이 쫙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열 전달을 잘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죠. 다이아몬드도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탄소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열 전달을 굉장히 잘하는데 뭐 그래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핀을 말아요. 이렇게 한 겹으로 쫙 펼쳐진 그래핀을 말아가지고 길게 뽑으면은 그게 바로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핀을 말아가지고 길게 뽑으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래핀의 성질을 그대로 갖겠죠. 전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열 전달이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핀이라든지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면은 좀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타버리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물질에다가 부착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쭉 길게 뽑으면요, 얘는 강철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에는 같은 질량 대비 아니면 같은 두께 대비라고 하는 그런 단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을 굉장히 가늘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두께를 만들었다. 굉장히 가늘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강철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질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LED보다 더 강한 빛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전자가 뭔가 점프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LED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방출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면은 LED보다도 더 저전력으로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를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탄소를 공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에요, 탄소 60개를 만드는 겁니다. 축구공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탄소 60개를 이용해서 플러렌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내부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탄탄하게 이 탄소들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내부에다가 뭔가를 넣게 되면은 탄소들의 보호를 받아서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특정 공간에서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암의 표적 치료 뭐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특정 어떤 그런 부위에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물질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20개 정 12면체죠. 오각형 모양으로 쭉 이제 해가지고 정 12면체를 만들면 이것도 이제 공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데 정다면체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 내부에다가 뭔가 이제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거의 뭐 분자 하나 들어가겠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분자 아니면 작은 원자 이런 것들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하면은 인체의 다른 데는 뭐 해를 주지 않으면서 뭐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얘가 이제 활성화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인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입니다. 신소재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얘네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것들은 조금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쓰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신소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있죠? 이거는 뭐 자석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뭐 신소재라고 하기엔 나온 지 꽤 됐죠, 그쵸? 자, 철 원자 사이에다가요, 원소 기호 60번이죠.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철 원자의 자기장이 흐트러지지 않게 굉장히 그 자성을, 강한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이거는 뭐 별게 아니고요, 그냥 매우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강력한 자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강한 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 기술하고 모터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데, 이 모터가 힘이 좋아야 됩니다. 모터가 힘이 좋으려면 그만큼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네오디뮴 자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 네오디뮴을 어떻게 이제 다른 원소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좀 지구상에서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이 네오디뮴을 어떻게 해서 다른 원소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뭐 히토류 금속들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한 자석은요, 발전기 아니면 스피커 이런 것들에도 활용이 됩니다. 스피커 아니면 이어폰 이런 거에 자석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분필 홀더 있죠? 분필 홀더도요,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붙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칠판 지우개 있죠? 이것도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가지고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지울 때요, 굉장히 편한 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막 누르지 않아도 얘가 자석의 힘 때문에 쫙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울 때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생각보다 굉장히 생활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은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니켈하고 타이타늄을 이용해서 이제 합금을 하는데요. 타이타늄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티타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안경점에 가면은 이거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켈하고 티타늄 합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형상 기억 합금이 되는데요. 특정한 온도에서 얘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얘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경테라든지 아니면 뭐 치아 교정 장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체온에 맞는, 우리 체온에서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성질들을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주 안테나 이런 거죠. 인공위성을 쏠 때는요, 얘네들은 이제 접어 놓습니다. 접어 놓는데 인공위성 딱 이제 쏜 다음에 우주로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펼쳐야 될 때 모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형상기억학금을 이용을 하면은 얘가 그냥 자동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고장날 염려도 없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날 염려도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할 염려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죠. 온도만 아무튼 맞으면은 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무슨 회사에 들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활용하면 좋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여기에다가 활용해볼까? 아이디어들이 이제 무궁무진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뭔가 나중에 좋은 제품도 개발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생체 모방 소재입니다. 생체 모방 소재.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사냥을 하거나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거나 그런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체들을 잘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또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도마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이 뭔가 이제 뾱뾱뾱뾱 하는 그런 돌기들이 이제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돌기들이 나 있어가지고 도마뱀이 막 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막 천장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무게를 이기면서 벽을 막 탈 수가 있고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장도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도마뱀 그 발바닥에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나 있다. 그리고 그 돌기들이 잘 흡착을 해가지고 벽을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 섬모를 이용해서 나무나 벽에 잘 붙는다, 잘 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벽에 붙는 뭐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직벽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천장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였고요. 실용적으로는 뭐 개코 테이프, 뭐 의료용 패치 이렇게 뭔가 이제 착 달라붙는 그런 의료용 패치라든지 뭐 잘 달라붙는 그런 테이프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홍합 아시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홍합 그거예요. 짬뽕에 들어있는 그 홍합입니다. 이 홍합이요, 사실은 그 배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박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운항을 하는 커다란 선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홍합이요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어가지고 그 홍합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순식간에 몇백 개, 몇천 개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합이요 잘 안 긁어져요. 왜 안 긁어지냐면은 이 홍합이요 바위라든지 그런 뭐 배라든지 이런데 온갖 데 이제 다 달라붙는데 그 달라붙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 접착 단백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파도에 쓸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파도가 은근히 굉장히 강력한데 그 파도에 쓸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접착 단백질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이 물 속에서 잘 달라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중공사용 접착제라든지 뭐 의료용 생체 접착제, 보통 이제 우리가 땀도 나고요, 뭐 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잘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땀에도 잘 이겨내고, 바닷물 심지어 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땀도 이제 짠물이잖아요. 이런 거에도 이제 잘 붙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홍합에서 분비하는 이 접착 단백질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접착 단백질의 성분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모방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미줄은요, 매우 가늘지만 강도가 높습니다. 똑같은 그 두께 대비 굉장히 강철 정도의 그런 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미줄, 이 분자 구조를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질긴 어떤 그런 소재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이 거미줄을 모방을 해서 섬유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강한 그런 섬유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공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용 봉합사, 방탄복, 낙하산 뭐 이런 데 활용하는 굉장히 질긴 섬유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잎의 표면, 연잎이라든지 아니면 토란이라든지 그런 이파리의 표면을 보면은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선모들이,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털들이 막 나 있습니다.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있어가지고 물에 젖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물에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돌기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돌기의 성분도 이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인 소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어떤 그 지방 성분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미세한 돌기가 있어가지고 물에 젖지 않도록 물이 그냥 또르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 우산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요즘에 나오는 우산을 보면요, 우산이 이제 딱 썼을 때 비가 이제 딱 젖지 않고 통통통통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오래 쓰게 되면은 비가 딱 오면 이제 젖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비에 젖지 않는 그런 섬유들을 우산 같은데 아니면 가방 같은데 아니면 뭔가 등산용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모방해서 코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쫙 뿌리게 되면요, 이렇게 돌기들이 생성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완전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는 어떤 신발 이런 거 이제 뿌리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내 신발이 이제 비 오는 날 젖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신발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스포츠계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신 수영복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어의 비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전신 수영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항력을 굉장히 줄여줬다 뭐라고 하는 거고요. 뭐 현재는 뭐 공식 대회에서 전신 수영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대회용 말고 그냥 레저용으로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그런 거 용으로 이런 것들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직진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고마리 열매 아니면 우리 옛날에 이제 도깨비 풀이라고 이제 불렀었던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씨앗 아니면 열매 이런데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 구조가 있어가지고 옷에 잘 달라붙습니다. 아니면 동물의 털에 이제 잘 달라붙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때요? 이제 동물의 털에 붙어가지고 멀리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서식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독고마리 열매라든지 도깨비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고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달라붙는다. 옷이나 이런 데에 잘 달라붙는다.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죠. 막 이제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산이나 무슨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런 게 막 옷에 붙어 있으면 다 떼야 되잖아요. 되게 귀찮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은 우리 찍찍이,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는 그런 벨크로 테이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여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칠판 지우개나 이런 거 다 벨크로 테이프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벨크로 테이프 아니면 벨크로 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생체 모방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연들을 잘 관찰을 하시면서 이런 생물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네, 아이디어를 얻으시면은 뭔가 새로운 그런 기술들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들도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신소재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